보니까 윤석열 씨는 정우성, 이정재, 오바마 대통령과 비슷한 유형이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MBTI가 실제 성격이랑 반대로 나오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마음,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는 디지털 매거진 마음건강길 함영준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대선 주자 성격 분석 연구를 하는데 말씀해 주실 분은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창현 교수님, 지난번과 같이 오늘 같이 여기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격 분석할 네, 때 네. 우리 김 교수님은 우리나라 성격 분석에 아주 권위자신데 이재명 후보는 박지원 씨나 이명박 대통령과 비슷한 외향적 감각형. 그 다음에 윤석열 씨는 우리는 외향적으로 봤는데 박정희 노무현 대통령과 비슷한 내향적 직관형. 예,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최근에 디지털 조선인가 거기에서는 MBTI에서는 정반대로 나왔던데요. 이재명 씨가 내향적 직관형, 윤석열은 외향적 감각형.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 MBTI가 실제 성격이랑 반대로 나오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아는 성격이 실제 자신의 성격하고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MBTI는 이제 자기 보고식 검사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제 자기 성격이 어떤가 이렇게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성격이 이제 보상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내향적인 사람은 이를테면 이제 외향적 기능이 열등하죠. 그래서 그 외향적 기능을 이제 그 보상을 해주는데 그게 과잉 보상되면은 오히려 그 반대 성격처럼 보이고 또 본인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반대로 나오는 경우는 꽤 많아요. 그렇죠. 저희도 이렇게 보면은 저희도 이제 외향적 내향적이 뭐 5대5인 사람도 있을 거고 6대4, 그렇죠. 7대3도 있을 거고 그런데 어떨 땐 저도 되게 내향적일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서 그냥 내향적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AI에서 공개한 뭐 요즘 나오는 저 MBTI를 보니까 윤석열 씨는 정우성, 이정재, 오바마 대통령과 비슷한 유형이다. 뭐 ENFJ인가?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전 좀 의외던데. 그 배우 정우성 씨나 이정재 씨하고 비슷하다는 건 글쎄 그거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고 오바마 씨는 ENFJ라 그러면은 그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ENFJ 하면 이제 외향적 감정이 주된 기능이라는 거거든요. 정의로운 사회 운동가, 카리스마와 충만한 열정. 글쎄, 타고난 리더요. 기본적으로 외향적 감정력은 굉장히 사교적이고 젠틀하고 부드럽고 그렇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후보는 ENFJ는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향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그렇죠. 자신의 내적인 원칙에 충실하다는 이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내향적인 분이시고 물론 겉보기 이제 외향적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워낙 사회생활도 오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향적 기능이 상당히 보완이 돼서 그렇게 보일 여지는 물론 있겠지만 이제 주된 기능은 내향적인 것 같고 감정은 오히려 열등한 편 아닌가 싶어요. 욱하는 거 이런 게 감정적인 인재면을 오바마 많이 같은 보이는데 스타일하고는 전혀 아니죠. 상대방 이런 상당히 세련되고 욱하고 이런 스타일로 튀어나오지는 않죠. 또 윤 후보는 아마 제 생각에는 내향적인 직관형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딱 어떤 목표나 생각이 있으면은 이 물불 안 가리고 또는 주의 상황 고려 없이 이거요 하는 사람이지 스마트하게 이런 좀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관형인 거는 맞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외향적 직관은 아닌 것이 외향적 직관형은 되게 사업가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거든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김 교수님이 늘 존경하시고 스승이시죠. 구스타프 융. 노자라든가 주역, 선사상 이런 데 깊고 또 점도 좀 잘 아시잖아요. 점이라는 게 그냥 일단 생각에는 좀 비과학적인 것 같다 하는데 어떻게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점이 이렇게 과학적인 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정신현상이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과학적으로만 다 연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과학이라는 게 실증주의인데 측정하고 관찰 가능하고 입증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종교 같은 것도 사실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죠. 영적인 문제 이런 그래서 점 이런 게 비과학적이다 해서 폄하하고 이럴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책을 제가 우리 김 교수님 거 보니까 융은 점괘가 무의식을 반영하고 무의식이 그 의식의 합리적 사고로
보상하는 거다. 네. 그런 말씀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어떤 무의식적인 이런 것들 또 유흥 이런 거 하고 또 대선 주자들이 조금 그런데 관심 갖는 것 같고도 뭐 특별히 뭐 나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제 융이 주역의 번역서를 이제 서양에 소개할 법문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주역은 경솔하거나 장난기 있는 사람한테는 이제 어울리지 않고 또 주지주의자, 합리주의적인 이런 사람한테도 적합하지는 않다. 그렇죠. 너무 논리적이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주역이 삶의 철학을 담고 있는 책이긴 하지만은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점서죠. 근데 점이라는 거는 어떤 의사결정이 확실할 때는 굳이 점 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확실치 않을 때 삶의 어떤 중요한 순간에 겸허한 마음으로 하늘의 뜻을 묻는 거거든요. 진지하게. 그래서 점은 뭐 공자야 뭐 그렇죠. 주역을 이제 여러 번 읽으셨고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도 난중일기에 보면은 점 치시는 게 나오거든요. 정약용 실학의 대가시죠. 그 주역의 대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점이라는 게 이제 융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떤 무의식을 반영하는 건데 마치 그 꿈이 우리의 이제 개인의 무의식을 반영하고 그 무의식이라는 게 이제 의식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이제 보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 그러는데 어찌 보면 점이라는 게 그 개인의 어떤 그 무의식을 반영하고 우리가 의식에서 이제 생각하는 걸 좀 보완해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장난처럼 하는 거나 또 사심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면은 진지하게 어떤 겸허하게 하늘의 뜻을 묻는 거라면 내가 대선 출마할지 말지라든가 전쟁을 할지 말지 이런 건 알겠어요.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 최근 언론에 보도된 그 이문열 씨가 그 요즘 대선 주자들한테는 어떤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볼 수가 없다. 윤석열 후보도 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말은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재명 씨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후보는 뭐 후보 스스로도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그렇죠. 이데올로기에 마치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이념이나 철학이 없으면은 이게 이제 이론적 기반이 약한 건데 이럴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정책 같은 게 일관성이 없어지고 일관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 있는 이제 이런 우려가 있죠. 건축으로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건데 건축으로 치면은 뭐 도면 없이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뭐 작은 건물은 괜찮겠지만 큰 건물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윤석열 씨는 그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밀턴 프리드만의 그 선택할 자유, 그렇죠. 자유주의 뭐 그러니까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더불어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이 지향하는 바는 뭐 자유주의 경제고 시장에 이렇게 개입도 최소한으로 하고 물론 이제 룰이 공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러고 또 그분이 이렇게 상당히 그 책을 보면은 사회보장제도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윤석열 씨 지지하는 거는 뭐 이념적인 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가. 그러니까 전체주의 민주주의는 적어도 아닌 것 같아요. 제 완전히 전 개인적인 그냥 견해인데요. 이재명 씨는 저는 이분은 그렇게 좋게 말하면 실용주의지만 없는 것 같아요. 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지지 기반이 어떻게 보면은 좀 진보적인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도리어 휘둘릴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표가 되고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하면은 그래서 전 그거는 상당히 좀 의심스럽지 않나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이 후보님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상당히 그 아마 그 뒤에 어떤 이념적인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은데 아마 선거에 이제 임박해서는 상당히 그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그 상황에 따라 이렇게 좀 그때그때 얘기하시는 게 다를 것 같고 아마 찍고 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열등한 건 항상 이렇게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 영향을 받고 그런 거에 휘둘릴 가능성이 오히려 많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또 막상 이제 그쪽 집단하고도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아마 그런 면을 보일 가능성이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 생활하고 또 청와대도 몇 년 있으면서 권력을 봤는데 어떤 일관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진짜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 인권 변호사를 출해서 뭐 이런 경제라든가 이런 걸 정통한 것도 아니고 시장하시기라는데 하여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윤석열 씨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장 경제라든가 정부의 구성 또 정부가 할 일들이 어떻게 돼 있고 상권 분리. 그러니까 윤 후보님은 그 단순히 어떤 그런 지식적인 거보다 그걸 넘어서 어떤 지식, 그 정부의 유래, 뿌리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래요. 근본적인 거에. 그 경제 정책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윤석열 씨도 그렇고 이재명 씨도 그렇고 다 포퓰리즘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얼핏 보기에 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 점은 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에 제동장치가 있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성찰이 있냐 네. 이런 점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국가 어떤 부채 비율이라든가 재정 건정성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게 성격적으로도 분석하실 수 있는 건가요? 본질적인 걸 보시는 분은 그런 고민을 하죠. 직관은 좀 그런 쪽이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당장은 이제 어떤 위기 상황이고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뭐 돈을 풀어야 되고 뭐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렇긴 하나 장기적으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겠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뭐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전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데 대한 성찰이 저도 사회생활을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느껴지는데 예, 한때 그 보수 책사로 알려졌던 그 윤여준 씨가 이재명 후보 만나서 경제 모르는 대통령은 공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경제를 아는 것도 성격하고 다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얼핏 생각하면 감각적인 사람은 이재가 밝으니까 뭐 경제도 잘 운영하지 않겠냐 하는 아주 약간 너무 그냥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감각적인 분이 아무래도 좀 현실적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 마인드가 있을 수가 있고 이제 밝고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런 분이 그 돈에 감각적인 분은 돈에 상당히 인색해요. 그리고 돈을 이렇게 잘 쓰더라도 실제로는 이렇게 자기 돈 잘 쓰는 스타일이 아니죠. 감각적인 분들은. 그래서 감각적인 분이 상당히 이제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다 보니까 경제에 이제 밝을 것 같긴 한데, 경제 정책은 근데 좀 얘기가 달라요. 그건 전혀 다르죠. 작은 돈 관리는 감각적인 분이 잘 하는데 큰 돈 관리는 이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경제 정책에 관한 거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직관 사고 기능을 요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고 윤여준 씨께서 뭐 경제를 모르면은 그거는 이제 상당히 공포다 이랬는데, 그것보다 저는 도덕성의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는 최악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제는 사실은 물론 알아야겠지만 좀 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도덕성의 경우는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경제 관념이 있다 하더라도 도덕성이 흔들리면은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잘 알겠습니다. 소통 방식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 얼마 전에 4명 다 나와서 TV 토론했죠. 그때 이제 김만배 씨 녹취록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김만배 씨 녹취록을 이제 들고 나오셔서 그게 어떤 맥락 없이 대화의 일부만 이제 얘기하면서 잘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제 상대를 공격을 했는데, 제가 받은 인상이 논리적인 사람이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받은 인상은 이제 예전에 그 이재명 후보가 형 이재선 씨하고 이제 대화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맥락 없이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이제 이것과 비슷한 인상을 그때 줬는데, 그랬죠. 그 전화하는데 형이 너 빨리 안 오면 집 불질러 버릴 거야 했는데 그 불질러 버릴 거야 그 말 가지고서 이게 정신병자다 실제 그렇다. 그거는 그 뜻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윤 후보가 이재명 게이트를 들고 나오죠.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뭐 사실 아니면 사퇴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윽박지르는데, 요거는 이제 상당히 가스라이팅 할 때 흔히 사용하는 수법인 거죠. 이게 그 듣는 사람은 웬만한 사람은 혹시 움찔하면서 이거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기 판단력이 이제 헷갈릴 수 있는 이런 거죠. 뭐 아마 이게 윤 후보한테 통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이제 그런 발언할 때는 사실은 사실과 다르면은 뭐 사퇴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본인 얘기도 만일에 사실과 다르면 본인이 사퇴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시지 않은 것 같고 이게 전체적으로 스타일이 이렇게 복싱에 비교하면 이제 아웃복싱 스타일이죠. 근데 이제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이제 잽을 날리는 별로 임팩트가 없는 이런 느낌을 주고,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는 뭐 상당히 솔직하고 단도직입적이죠. 거두절미하고 그냥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이렇게 짚고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국가의 어떤 적정 채무 이제 비율 질문 이런 건 뭐 상당히 어떤 핵심을 짚는 질문으로 적절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 그 복싱으로 치면은 인파이터 스타일 같은 이런 인상을 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씨는 저 변호사 출신이고 아주 논리정연하죠. 더구나 뭐 또 대권 후보로 지금 나오려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관된 견해 같은 게 이런 게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어떤 깊숙한 곳에 나오는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마치 외운 듯한 또 그렇게 익숙한 듯한 무슨 뭐가 나오면 바로 이 답이 나오는 사지선다 이런 걸 느끼고, 그 윤석열 후보는 이 사람은 최근에 이제
대권 후보로 나왔으니까 사실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리고 본인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감정이라든가 이런 게 열악하다 보니까 말투도 투박하고 좀 거칠고 속에 있는 감정도 그대로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건 말에 성찬을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데서 진정성이 느껴지고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 그대로고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살아 모범생 같고 이렇게 또 내향적이고 좋으신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어떤 좀 이렇게 정치가로서 사이다 같은 맛을 또 못 느끼는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거하고 연결해서 이제 바로 며칠 안 남았는데 안철수 씨 단일화는 어떻게 보세요? 그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저희가 그렇죠 정치에서 이럴 건 아닌데 그 안철수 후보의 이제 성격은 이제 이런 스타일이에요. 보통은 그 10번 실패하면 11번째 도전은 그거는 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객관적인 어떤 현실을 고려할 때 외향적인 분은 되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죠. 근데 안 후보님 같은 스타일은 그래도 11번째 그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그 11번째 시도가 나름 어떤 의미가 있고 가능성이 혹시 있거나 또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어떤 원칙에 따라서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시도하시는 분이에요. 야당 측에서 안 후보를 설득하려면은 이제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 후보가 상당히 명분이나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고 이런저런 이제 보상 조건 갖고 흥정하는 거는 그건 상당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 안 후보님은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그런 현실적인 조건을 무시하면은 그것도 이제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죠. 내향적인 사람 이렇게 좀 비맞추기가 쉽지 않죠. 원하는 걸 이렇게 딱 드러내서 오픈해서 하면은 또 딴 얘기구나. 그래서 그 좀 비맞추기가 좀 까다로운.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아마 기본적으로는 마음은 여린 분이고 그게 아마 좋은 쪽으로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준석 대표는 근데 좀 이렇게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의가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략적 접근이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안 후보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절치 않고 제 생각에는 야당 입장에서 볼 때 윤 후보가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어떤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직접 나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은 저도 아무런 다른 정보 없는 가운데서 안철수 후보는 결국 큰 뜻을 위해서 나는 단일화를 가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어렵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돈을 갖다가 막 어려운 사람도 많지만 또 국가 재정이 막 이렇게 나가고 이런 것 처음인데 어떻게 이제 그래도 어떤 분이 되어야 되느냐 또는 어떻게 될 거냐 생각을 마지막으로 좀 해주신다면 옳고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어떤 개인적 실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그래서 당장 이제 먹고 사는 게 당장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마 이재명 후보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뛰어넘어서 좀 더 미래를 내다보고 비록 좀 눈치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도 좀 더 통찰력이 있고 미래를 내다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개개인의 어떤 자유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윤 후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이제 국민들이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 김 교수님이 이렇게 일관되게 쭉 그 대선 주자 평가를 하시면서 감각형 대 직관형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재명 씨는 감각형, 그 다음에 윤석열 씨 직관형. 이게 그 시대 상황에 따라 감각형이 맞을 때도 있고 어떨 때 직관형이 맞을 때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세, 대내외 정세는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경제, 진짜 앞으로 여태까지는 고간이 우리가 튼튼했으니까 이거 풀어놓으니까 이게 견디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외교, 국방, 안보, 지금 러시아 이거 보세요. 우크라이나. 모든 게 휴지가 됩니다. 다 그들이 우크라이나 보장한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 사회는 어쨌건 진보건 보수건 갈갈이 찢겨져 있어요. 이건 얘기가 안 됩니다. 저도 독재 때부터 기자를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만나면 다 서로 통하고 하던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직관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느냐 감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태까지 저희가 이걸 갖다가 한 7, 8회까지 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